1206년 여러 부족 세력이 난립한 몽골 초원이 드디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초원의 주인이 된 보르지긴 테무치는 부족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인 쿠렐타이를 개최했고 그곳에서 데칸의 자리에 올라 칭기즈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중동을 정복하고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는 몽골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이 막 통일됐을 당시 몽골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금나라에 밀려 양쯔강 유역까지 후퇴한 송나라, 거란족의 요나라가 멸망한 뒤 요나라 왕족이 세운 서유, 그리고 실크로드 길목에 자리 잡은 탕구트족의 서하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중 금나라를 잠재적인 적국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금나라가 몽골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상대방이 가진 것이 왜 적국으로 인식할 만한 일일까요? 유목민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초원을 떠돌며 목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원에서 얻을 수 없는 면, 곡물, 소금, 차와 같은 몇몇 생필품과 비단, 철 등 전략물자의 대부분을 교역에 의존했습니다. 교역의 대상은 정착 생활을 하며 농사를 짓고 사는 정주민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이 당시 몽골의 경우에는 화북 지역을 차지한 금나라가 대상이었죠. 만약 교역품들을 계속해서 안정적이게 대량으로 들여오지 못한다면 유목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제국이 크게 번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교역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우호관계 속에서 정기적인 교역을 유지하거나 무력으로 압박해 정기적인 곡물을 얻어내거나 이것도 아니면 영토를 넓혀 영토 내에서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는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세우기 이전까지 초원의 통일을 방해하고 각 부족들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의 모든 부족들이 통합된 지금 몽골 제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금나라가 언제 교역망을 쥐고 흔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칭기즈칸의 입장에서 금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초원에서만 전투에 전투를 벌였던 칭기즈칸은 정주민과 제대로 맞붙어 공략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저 강대한 제국을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또 다른 정주민 국가 서하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서하는 1038년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인데 실크로드 길목에서 중개무역을 하며 성장했고 전성기에는 송나라를 상대로 세패를 받아낼 정도의 강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몽골이 통일됐을 당시 서하는 15만 규모의 병력과 많은 성을 보유했지만 지배층의 권력 다툼이 잦아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금나라 침공에 앞서 예행 연습으로는 최적의 상대였습니다. 또한 서하는 금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뒤를 안전하게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사실 칭기즈칸은 초원을 통일하기 직전인 1205년에 이미 서하를 한 차례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하가 도망친 케레이트 부족의 왕자 일카생금을 받아주었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칭기즈칸은 이때 처음으로 정주민들이 세운 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니킬리라고 불리던 작은 성체였습니다. 그들은 벽 뒤에서 활을 쏘는 서하인들을 보고 당황하지만 도시를 포위해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파괴했으며 서하의 본토를 약탈하고 다시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해인 1206년 서하에서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황제의 사촌이 쿠데타를 일으켜 황희를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이 본격적으로 서하를 공격한 것은 그가 데칸에 오르고 1년 뒤인 1207년입니다. 칭기즈칸은 1209년까지 수차례 서하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여러가지 시도를 하며 서하의 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붙잡은 포로를 먼저 돌격시켜 성 앞에 파져있는 해자를 시체로 메워버렸으며 겸사겸사 화살을 낭비하게 할 화살바지로 이용했습니다. 활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그 활로 같은 서하인을 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성벽 위의 병사들은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러 성 주변의 마을이나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한 뒤 주민들을 최대한 죽이지 않고 성으로 피난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보급 소모가 늘어나고 성 내부의 치안을 악화시킬 수 있었으며
결국엔 성 내부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적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서하의 수도인 흥경을 공격할 때는 무려 공성전에 수공을 시도했습니다. 흥경 근처에는 바로 황하가 흘렀는데 이 강줄기를 막고 성 쪽으로 꺾어서 공격한 것이죠. 물줄기를 돌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평생을 초원에서 떠돌던 그들이 이것을 제대로 계산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강물이 몽골군의 진지 쪽에 들이닥쳐 오히려 몽골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1209년 결국 서하의 황제는 항복했고 서하는 몽골에 복속됐습니다. 몽골은 서하로부터 공물을 받았고 황제의 딸을 인질로 받아갔습니다. 한편 같은 해 금나라에서는 장종이 죽고 위소왕이 황제에 올랐습니다. 금나라는 이전까지 초원의 분열을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초원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특정 부족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부족이 강해지면 다른 부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부족 등을 번갈아 가면서 지원했을 정도였습니다. 초원에서 서로 싸우게 해 힘을 소모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금나라는 왜 이렇게 유목민을 경계했을까요? 금나라는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자신들도 유목민족인 여진족 출신으로 야전에서 매우 뛰어났으며 금나라의 자랑인 중장기병, 철부도를 보유했죠. 그들은 요나라를 무너뜨렸으며 송나라를 화북지역에서 밀어내고 중원의 절반을 차지한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 역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다른 유목민족에 의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나라는 금나라뿐만 아니라 유목민족의 뿌리를 둔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유목민족은 강했습니다.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자 금나라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언가 대비해야 했지만 금나라 황제는 1208년 후사 없이 사망했고 우유부단하고 무능했던 황제의 삼촌 위소왕 완한윤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위소왕은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과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1210년 칭기즈칸은 금나라에서 황제의 조서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금나라 정주에 방문하게 됩니다. 곧 금나라 사신이 도착해 칭기즈칸에게 무릎을 꿇고 조서를 받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새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사신에게 물었고 사신은 위소왕이 황제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칭기즈칸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칭기즈칸은 사신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곤 천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나약한 자가 황제가 되었다니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칭기즈칸은 위소왕과 악연이 있었습니다. 과거 칭기즈칸은 해마다 이전 황제인 금나라 장종에게 조공을 보냈는데 그때 황제를 대신해 조공을 받으러 온 위소왕에게 칭기즈칸이 절을 하지 않자 위소왕은 분노하여 칭기즈칸을 죽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칭기즈칸은 곧바로 북쪽으로 돌아갔고 이 소식을 들은 위소왕은 매우 화가 나 칭기즈칸이 다시 조공을 오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곤 혹시 모를 몽골의 공격에 대비해 오사보 등 국경 지역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금나라와의 전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칭기즈칸은 드디어 금나라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쿠릴타이를 소집해 금나라와 전쟁하겠다고 부족에 선언했고 금나라가 칭기즈칸의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을 후원했다는 것과 과거 칭기즈칸의 조상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 목마에 올리고 온몸에 말뚝을 박아 죽였던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군대를 나눠서 공격했는데 자신의 본대는 금나라 수도 쪽을 향해 국경지대로 이동했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군대를 나눠 금나라 북서쪽 방향으로 진격시켰습니다. 몽골의 침입 소식을 들은 금나라는 완한승유에게 주력군을 맡기고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식량은 모두 수도로 옮겨 적이 현지에서 보급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국경 요새는 방어 준비를 했고 완한승유는 몽골의 본대를 박살내기 위해 거용관 근처인 야호령으로 주력군을 모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제베 등 자신의 충직한 장수들을 선봉으로 세워 오사보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오사보를 축조하고 방어하던 금나라 장수 도킬사충의 군대는 순식간에 격파당했고 몽골군은 오사보를 함락했습니다. 몽골군의 본대는 다시 합쳐져 휴식을 취한 뒤 야호령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주력군을 모은 근군사령관 완한승유는 야오령에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제베와 무칼리, 수부타이 등 자신이 신임하는 장수들을 선봉으로 세웠고 그들은 국경지역 요새인 오사보를 단숨에 격파했습니다. 주변을 약탈하고 휴식을 취한 그들은 금나라의 본대가 모여있는 야오령으로 향했습니다. 금나라 정예병 40만을 모은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야오령의 산악지형을 이용해 몽골군을 막고자 했습니다. 몽골군이 보유한 약 10만의 병력은 모두 기병이었고 금나라의 병력은 중장기병인 철부도가 15만, 보병이 25만이었기 때문에 병력 수로도 우위일 뿐더러 지형으로 인해 기병을 제대로 쓰지 못해도 보병을 이용해 충분히 싸워볼만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군은 야오령에 도착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무칼리에게 명령해 별동대를 꾸리게 했고 그 별동대를 우회시켜 적의 뒤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칭기즈칸이 직접 지휘하는 몽골군 본대는 금나라군의 중앙을 공격했습니다. 몽골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당시 금나라군은 산악지형에 넓게 자리잡았고 지형 특성상 부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 몽골군의 공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칼리의 별동대가 금나라군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몽골군의 우회 공격에 금나라군은 혼란에 빠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기동은 마치 아군이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착각을 주었고 결국 금나라군은 병사들이 포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질서해지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오령에서 수많은 금나라군의 병사와 장수가 죽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금군사령관 완한승유는 어떻게든 회화보로 이동하며 패잔병을 모았습니다. 야오령에서 금나라군을 격파하고 무참히 살해한 몽골군 역시 후퇴하는 금군을 추격하는 동시에 사살하며 회화보로 쫓아갔습니다. 회화보에서 만난 금나라 패잔병과 몽골군은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금나라군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금나라군은 대패했고 몽골군은 금나라 정예군을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몽골군의 10만 병력에 금군 40만 정예병력이 전멸하자 금나라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야전에서 싸울 주력군이 증발한 금나라군은 이때부터 적극적인 항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각 지역은 성벽 뒤에 숨어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인근 지역을 초토화시킨 몽골군은 이제 거용관만 지나면 금나라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용관을 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금나라 수도 중경은 북쪽으로는 연산, 서쪽으론 태양산이 이어져 수도 북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산 위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도 중경과 만리장성 이북을 잇는 관문이 거용관입니다. 협곡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로 수도 중경으로부터 약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나라 최후의 관문이었습니다. 금나라군은 이곳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거용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도착했으나 거용관 앞 백리까지 마름쇠가 깔려 도저히 진군할 수 없었고 거용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에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근방에 지리를 잘 아는 자파르라는 한 이슬람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용관으로 이어지는 숲의 새길을 칭기즈칸에게 알려줬고 제베가 그 길을 따라 거용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곤 밤이 됐을 때 급습했습니다. 거용관은 너무나도 쉽게 뚫렸으며 수비를 담당하는 수장은 달아났습니다. 제베는 단숨에 만리장성을 넘어 화북평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금나라 수도 중경까지 도달했지만 금나라에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일단 만리장성 이북으로 퇴각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아들인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는 따로 군을 이끌고 서경 근처의 도시들을 격파했습니다. 몽골군은 금나라가 만리장성 이북에서 군말을 키우던 목초지를 전부 급습했고 그곳에 있던 수십만 마리의 말들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더 이상 군말을 수급할 수 없게 된 금나라는 기병 전력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한편 겨울이 오자 칭기즈칸은 지친 병사와 군말을 쉬게 하기 위해 안전한 장성 이북, 금나라 변경으로 잠시 물러나 주둔했습니다. 물론 금나라가 기병을 구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유목민족에게 부탁해 보충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금나라는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이전에 금나라를 공격하는 한편
요동에 있는 거란족을 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거란족은 금나라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금나라는 피지배층인 한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거란족을 지배층으로 회유하려는 한편 그들의 기존 권한을 축소 차별하는 이상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 정책이 몽골과 손잡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위소왕의 귀에 거란족이 몽골군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위소왕은 그 소식에 대노해 거란족이 몽골군과 손을 잡지 못하게 탄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금나라군은 거란족 부족장들을 죽이고 일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거란족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금나라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거란족은 화가 났습니다. 특히 과거 요나라의 왕족 혈통인 야율류가는 매우 화가 난 상태였죠. 1212년 그는 거란족을 규합해 융안으로 이동한 후 금나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곤 칭기즈칸에 사신을 보내 몽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줘도 거란족이 등을 돌릴까 말까한 상황에서 위소왕은 커다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금나라는 당장 운용이 가능한 기병을 보충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그나마 군마를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 요동지방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몽골군은 1212년 다시 금나라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직접 서경을 포위하고 금나라 수도에서 온 구원군을 전멸시켰으며 제베가 동경을 함락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지만 공성전 중에 칭기즈칸이 눈먼 화살에 맞으며 그들은 내년을 기약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금나라는 반란을 일으켰던 거란인 야율류가를 토벌하기 위해 완한승유와 포선만노를 60만 대군과 함께 요동으로 파견했습니다. 야율류가는 이미 금나라에 반대하는 여러 거란족을 흡수한 상태였지만 그들만으로 금나라군을 상대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속한 몽골에 지원을 요청했고 칭기즈칸은 이에 응해 소규모의 군대를 요동으로 파견했습니다. 드디어 금나라군과 야율류가의 거란군이 한평부 근처에서 격돌했습니다. 금나라군이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야율류가의 군대가 금군의 측면을 파고들며 금군이 무너졌고 사령관 완한승유는 야오령 전투에 이어 또다시 대패했습니다. 더 이상 요동에서 야율류가에게 대적할 자가 없자 거란족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1213년 봄, 야율류가는 요나라의 왕을 칭하며 동료를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금나라는 요동 땅에 대한 통제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1213년 7월, 몽골군은 다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금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수도 중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몽골군은 단숨에 거용관 근처 대도시인 덕흥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거용관을 돌파하면 수도 중경이었지만 이전에 이 천혜의 요새를 허무하게 돌파당했던 금나라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거용관 입구에서 100여리에 걸쳐 마른 쇠를 뿌렸고 아예 거용관 밖으로도 나가지 않기 위해 관문에 쇳물을 부어 막아버렸습니다. 분명 제베가 처음 돌파했을 때처럼 쉽게 함락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번엔 거용관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대 일부를 남겨두고 주력을 서쪽으로 이끌었고 만리장성의 또 다른 관문인 자영관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북평원에 진출해 역주, 탁주를 함락했으며 뒤늦게 자영관을 막으러 온 금나라군을 깨트렸습니다. 칭기즈칸은 곧바로 중경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제베는 별동대를 꾸려 거용관으로 향했습니다. 제베는 그대로 거용관 남쪽을 기습했고 후방에서 기습당한 금나라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거용관 수비를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길이 뚫린 몽골군은 다시 군을 합쳤고 금나라의 중경, 중도 대흥부를 포위했습니다. 금나라는 수도가 포위당하며 더 이상 야전을 이어갈 수 없었고 사실상 성벽이 없는 모든 곳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황하 이북의 도시들은 각자 성벽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과 금나라의 전쟁이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넘어 중경을 포위한 몽골군은 생각보다 견고한 성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칭기즈칸은 그곳에 단 5천의 포위 병력만을 남겨두었고 나머지는 크게 세 부대로 나누어 화북의 모든 도시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나눠진 세 부대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군했고 각 부대는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다시 합쳐지기도 하며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학살했습니다.
이때 당시 금나라는 단 11개의 성을 제외한 나머지 90여 개의 성이 몽골군에 함락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야전에서 싸울 때 진영을 갖추어 싸우기보단 군사를 잘게 나누어 유기적으로 싸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여러 거점을 공격할 때도 부대를 나눴으며 그 나뉜 부대도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고 합치며 거점을 효과적으로 함락시켰죠. 그렇다면 몽골군은 그 작은 부대 하나하나까지도 명령을 내리며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그 시절에 어떤 통신체계를 사용했길래 작은 부대까지 의사소통하며 지휘했을까요? 몽골군 지휘관들은 서로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었지만 이곳저곳에 쪼개진 작은 무리의 병사들과 그들을 이끄는 장교들은 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전의 모든 내용은 직접 말로 전해야 했죠. 하지만 말로 전달받은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할 작전 내용에 선율을 입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노래로 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암기할 내용을 동요에 넣어 부르며 외웠던 것과 같은 방법이죠. 이때 선율은 즉석으로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 통일된 선율을 썼습니다. 병사들은 이 동일한 선율에 그때그때 명령 내용을 넣어 부르며 초원을 달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령을 듣는 것이 새로운 가사를 배우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달리며 노래를 불렀던 몽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병사들은 명령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나라 전 국토가 몽골군에 유린당하는 와중에 수도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궁정에선 쿠데타가 일어나 무능한 위소왕이 피살되었고 조카인 와난 오도보, 금선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포위당한 상태에서 1214년까지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내자 칭기즈칸으로부터 사신이 왔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들이 포위를 멈추고 회군하는 대신 대량의 세패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금나라 영토의 대부분을 초토화시켜 금나라의 힘을 빼놓은 몽골군도 중경 함락이 지체되자 강화를 요구한 것이죠. 금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선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막대한 세패와 죽은 위소왕의 딸 기국공주를 몽골 제국에 바쳤습니다. 또한 칭기즈칸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말뚝에 박혀 죽은 선택칸에 대한 복수는 금나라가 선택칸의 유물을 돌려주어 분노를 잠재우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담으로 기국공주는 당시 결혼하지 않은 금나라 공주 중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몽골에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버지인 위소왕이 폐위당했기 때문에 기국공주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몽골로 팔려나가는 비참한 신세가 된 공주였지만 몽골에 간 공주는 무려 칭기즈칸의 제4황후가 되어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철수한 뒤 금나라는 1211년부터 계속된 패배로 중경의 방비가 매우 취약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불린 거용관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이미 2번이나 허무하게 뚫리기도 했고요. 선종은 수도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서경과 동경은 이미 몽골군에게 함락된 적이 있었고 북경은 몽골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송나라의 옛 수도였고 황하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남경, 개봉으로 천도했습니다. 남경을 제외한 모든 유력 도시는 몽골군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의 빠른 행군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선종은 중경에 태자와 수비군만을 남겨두고 개봉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금나라의 천도는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회군한 칭기즈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금나라가 남경으로 천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금나라가 화친을 한 것은 거짓이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거점을 옮겼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다시 금나라를 침략하기로 합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이 직접 금나라의 이전 수도였던 중도 대흥부를 공격하는 한편 무칼리에게 병력을 주어 요하 일대를 정벌하고 북경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때 금나라 북부의 민심은 매우 흉흉했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약탈에 많은 지역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황제는 사실상 남쪽으로 도망친 것과 다름없었고 북부에 남은 사람들은 황제의 그 선택 때문에 또다시 몽골 제국을 상대해야 했으니 말이죠. 여기에 1214년 7월 중도를 지키던 금나라 태자가 몽골군의 포위를 뚫고 개봉으로 도망치자 분위기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1215년 봄부터는 인근 지역의 몇몇 금나라 장수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을 몽골의 통째로 넘기며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들의 투항을 받아주었고 해당 지역들을 다시 관할하게 했습니다. 한편 칭기즈칸이 금선종에게 하북과 산동을 넘기고 황제의 칭호를 포기하면 하남 왕에 봉하겠다고 회유 아닌 회유를 하지만 선종은 거절하고 중도에 구원군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구원군은 몽골군에 대패했습니다. 봉쇄당한 중도는 구원군의 군량이 도달하지 못하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식인을 하기도 했으며 결국 이에 좌절한 사령관 완한복흥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215년 5월 몽골군이 금나라를 여러 차례 공격한 끝에 드디어 중도 대흥부를 함락했습니다. 요동과 만주로 이어지는 길이 완전히 끊기며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은 더 이상 고향 땅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칼리는 칭기즈칸의 명령으로 요하와 그 인근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지역은 금나라가 몽골의 공세에 번번이 패배하고 거란족 반란 진압에도 실패하며 사실상 금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이었습니다. 무칼리는 1214년 10월부터 순주를 시작으로 의주까지 함락하는 등 요하 일대를 정리했고 그 근방의 여러 금나라 장수들은 성을 바치고 무칼리에게 항복해왔습니다. 항복 후 배신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무칼리는 그들은 절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1215년엔 북경을 포위했습니다. 북경을 지키던 금나라 장수 오둔양은 무칼리의 군대를 깨트리기 위해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왔으나 처참하게 패배했고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성 안에서 버티고자 했으나 성 안의 식량이 떨어지자 부하들에게 살해당했고 부하들은 무칼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때 무칼리는 항복이 늦어진 것에 대해 분노해 항복한 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에서 더 이상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관의 간언을 듣고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전에 완한승유와 함께 거란족 반란 진압에 실패했던 포선만노는 당시 동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몽골이 중도와 요하 일대를 장악하자 금나라 조정과의 연결이 단절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그는 쇠락해가는 금나라에 미련을 버렸고 1215년 10월 스스로 천황이라 칭하며 대진국을 세웠습니다. 포선만노는 무칼리가 계속해서 요하 인근 지역을 박살내고 다니자 이듬해 몽골에 항복하지만 그것은 거짓 항복이었습니다. 그는 항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몽골을 피해 동쪽으로 도망가 나라 이름을 동하로 고쳤습니다. 동요를 세웠던 야율류가는 몽골군이 중도를 차지하고 요하로 진입하자 1215년 11월 몽골에 정식으로 입조했습니다. 그는 저 강력한 몽골에 대항하기보단 몽골 내에서 거란족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란족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죠. 야율류가가 황제를 칭하고 거란족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 세력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야율류가가 몽골 밑으로 들어가 제후가 되자 그의 동생 야율시부를 중심으로 뭉쳤고 1216년에 반란을 일으켜 야율류가를 축출했습니다. 야율시불은 후대의 후요라고 불리는 대요수국을 건국했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요하 일대의 금나라군을 정벌하고 중도 대흥부를 함락한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쪽에선 금나라가 저항 중이었고 요하 너머에는 황제를 칭한 거란족의 후요와 포선만노의 대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 정벌이 한창이던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1217년 몽골 제국이 제국 서쪽에 위치한 호라즘이란 나라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데요. 칭기즈칸은 몽골 주력군을 서쪽으로 배치했고 금나라 전선에서 활약하던 무칼리를 왕으로 봉하며 금나라 전역 전체를 맡겼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러면서 무칼리에게 태양산 이북은 자신이 직접 통치할 테니 이 남은 그대에게 전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몽골군 2만, 거란군 1만, 한족군 1만을 무칼리에게 남겨주었고 계속해서 남진하라고 명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주력군을 이끌고 초원으로 돌아가자 금나라는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황하 이북에 6개 성을 탈환했죠. 이제 무칼리는 몽골 주력군이 없는 상태로 대반격을 시도하는 금나라를 막아야 하며 만주의 잠재적인 적국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단 4만 명의 혼성 부대로 말이죠. 1217년 칭기즈칸은 호라즘과의 외교 마찰로 인해 몽골 주력군을 서쪽으로 배치했고
금나라 전선은 무칼리를 왕으로 삼아 정벌하도록 했습니다. 무칼리는 단 4만의 병력으로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대명부를 함락했으며 방향을 돌려 동주까지 진격했습니다. 무칼리는 단 4만의 병력으로 모든 지역을 방어하는 동시에 금나라를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이때 무칼리는 이전에 칭기즈칸이 금나라를 정벌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몽골이 금나라를 처음 침공했을 당시 그들은 함락한 성읍을 점령하거나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파괴하고 약탈하고 죽이거나 포로로 삼는 등 지나가는 곳을 모두 초토화시켰죠. 만약 전쟁 초기 몽골군이 함락한 모든 성을 점령하고 또 수성했다면 병력을 각 성에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계격파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격파한 수많은 성에 모든 병력을 나누기에는 현실적으로 병력의 수가 부족했죠. 애초에 기마병으로 수성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기마병인 몽골군은 군을 굳이 나누지 않고 한 곳에 모은 뒤 아군 지역에 진입한 적과 싸우는 기동방어를 펼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점령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금나라의 성과 도시를 초토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이유인데 함락만 시킨 뒤 방치한다면 결국 금나라에 반격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점령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초토화를 시켜 금나라의 생산력 자체를 낮춰버리는 것이 몽골군에게는 이득이었습니다. 초기 몽골군의 금나라 점령 방식은 전쟁의 효율성을 고려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점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나라 전선을 맡은 무칼리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무칼리는 칭기즈칸의 명에 따라 계속해서 정벌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1217년 겨울 대명부를 시작으로 치주, 익도부, 동주, 밀주 등을 차례로 평정하며 반격에 나선 금나라를 다시 압박했고 1218년엔 태양산 서쪽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요하 인근을 토벌할 때처럼 적의 항복을 받아들였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항복한 인물들을 관직에 배치했습니다. 한편 후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부하들을 동경 방향으로 파견하는데요. 이때 후요가 고려의 강동성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몽골은 동아와 고려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해 후요를 섬멸했습니다. 무칼리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을 도륙하며 태양산 서쪽 지역을 평정해갔습니다. 1220년엔 무칼리가 단순하지만 전황을 좀 더 유리하게 바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몽골군에 항복했던 한족 출신 인물인 사천예가 무칼리에게 한 가지 간언을 하는데요. 그는 중원이 어느 정도 평정되었으니 병사들에게 학살과 약탈을 금지시켜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무칼리에게 말했고 무칼리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직후 함락한 도시들의 약탈과 학살이 멈췄으며 이전에 사로잡은 노인과 아이들은 모두 풀어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근 지역의 금나라군이 줄줄이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도시는 주변 여러 지역에 인구 30만 호를 적어 항복하기도 했습니다. 정벌 도중 황릉이라는 산등성이에서 주둔 중이던 금군 2만 명이 무칼리를 기습하기도 했지만 무칼리는 단 500의 병력으로 반격해 금군을 달아나게 했습니다. 무칼리는 금나라를 압박했고 곳곳에서 병력을 흡수하며 군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는 서쪽으로 향하는 칭기즈칸의 원정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하지만 칭기즈칸은 무칼리가 금나라 전선에 계속 집중해주길 원하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무칼리는 1223년까지 개봉 일대를 제외한 모든 곡창지대를 점령했으며 금나라의 공격을 자신이 직접 혹은 부하들을 보내 모두 방어해내는 엄청난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황하 이남으로 완전히 쪼그라든 금나라는 몽골의 화친을 시도하지만 몽골군은 그것을 거부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봄에는 무칼리가 금나라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행군 도중 병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쉬지 않고 직접 군을 이끌었던 것을 봤을 때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슬프게도 남경을 함락하지 못했으니 동생아 네가 이루도록 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금나라가 무칼리에게 허무하게 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끈질기게 저항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모두 진압하고 정복지를 관리한 무칼리는 칭기즈칸의 소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금나라 전선은 그의 동생이 이어받았고 전선은 한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 금나라는 선종이 죽고 애종이 즉위했습니다. 1227년 몽골군이 한 차례 서역을 공격하고 되돌아오며 서하를 공격했는데 이때 정벌중 칭기즈칸이 사망합니다. 이후 서하를 정벌한 몽골군은 다시 금나라 정벌을 재개했습니다. 금나라는 다시 힘든 방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금애종은 즉위 직후부터 금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형벌을 강화했고 신분과 귀천에 관계없이 백성들이 국정에 대해 자유롭게 직언하고 처벌받지 않도록 했으며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형벌을 단호하게 집행해 사사롭게 사람을 죽인 황족을 베어 죽였으며 금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인재는 여럿 등용했는데 그중 유명한 사람은 명장 완한진화상이었습니다. 완한진화상은 금나라 장수로 문학에도 능통해 사람들이 수재라고 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완한진화상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1225년 그가 장군이었던 형이 아픈 사이에 형 대신 병사 한 명을 처벌해 폐형으로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종은 서쪽에서 병사를 이끌던 그의 형을 봐서라도 진화상을 사면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실패했고 진화상의 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여의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애종은 완한진화상을 독단으로 사면시킵니다. 그러면서 너의 형이 죽었으니 내가 명장을 잃어 너를 사면한다. 내가 법을 어겨 누군가 나를 나무랄 터이니 너는 꼭 공을 세워 이 사면이 헛되지 않게 하여라 라고 완한진화상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몽골군이 서하를 정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종은 몽골의 대공세에 대비해 섬서 일대의 장수들을 수도로 불러들여 방어 문제에 대해 급히 논의했습니다. 또한 섬서 전체에 사면령을 내렸으며 그해 세금을 면제시켰습니다. 1228년 몽골군 일부가 대창원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완한진화상이 자진해 침입한 몽골군과 싸울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는 충유군 400기를 이끌고 대창원으로 향했는데 여기서 몽골군 8천여 기를 무너뜨리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는 몽골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금나라의 첫 번째 승리였으며 반대로 몽골이 금나라를 상대로 한 첫 번째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완한진화상은 이 승리로 엄청난 명성과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완한진화상이 이끌었던 충유군은 상당히 특이한 군대였습니다. 충유군은 금나라에 기순했거나 몽골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여러 유목민족이 섞인 혼성 기병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성격이 사나워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완한진화상은 그 다루기 까다로운 부대를 솔선수범해서 이끌었습니다. 이후 그는 충유군 총령으로서 애종이 직접 중용한 사령관인 완한합달과 이랄포화 아래에서 활약했고 1229년엔 아직 황하 이북에 남아있던 영토인 위주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몽골군은 1231년부터 오고타이 칸의 명령에 따라 더 강화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금나라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죠. 금나라 수도 개봉은 몽골군의 입장에선 근처에 진입하는 것조차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수도 바로 위에는 황하가 흘렀고 서쪽에는 협곡 사이에 동관이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동관을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험한 산을 우회해야 했으며 그게 아니라면 남송의 영토를 지나야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황하 중하류를 넘어올 수 있었으나 태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태산을 우회해도 수많은 강과 호수, 수로 등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어 기병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애종은 정예병력 대부분을 동관과 하중부 인근에 배치하며 당장 유일한 루트인 서쪽을 어떻게든 틀어막았습니다. 오고타이의 몽골군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봉상부를 시작으로 경조부를 빼앗고 섬서 지역을 모두 차지하며 하중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때 수부타이가 직접 동관을 공략하려고 시도했는데 완한진화상이 충유군을 이끌고 도회곡으로 가 수부타이를 패퇴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첫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에 대해 오고타이가 직접 수부타이를 책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편 툴루이는 오고타이의 명령을 받고 동관을 우회하기 위해 한수를 따라 등주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얼마 뒤 애종은 몽골군의 우회 소식을 듣고 완한합달과 이랄포화에게 대군을 맡겨 몽골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랄포와의 잘못된 판단으로 툴루이의 몽골군이 성공적으로 한수를 도하하며 진입했고, 금나라 지역에 진입한 몽골군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이 우회해 개봉을 향했다고 판단하고 회군했습니다. 1232년 1월, 금나라군은 회군하며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회군 도중 균주 인근 삼봉산을 지나며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폭설이 내리며 짙은 안개가 삼봉산 일대를 덮었습니다. 금나라군은 3일 동안 이어진 추위와 폭설 속에 동상에 걸리거나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툴루이가 몽골군 4만을 이끌며 폭설과 추위를 뚫고 금나라군을 기습했습니다. 금나라군은 강추위 속에서 기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금나라 최후의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의 병사와 대부분의 장수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이때 완한합달과 완한진화상은 삼봉산 근처인 균주로 도망쳤고, 이랄포와는 툴루이에게 생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황하를 건넌 오고타이가 직접 삼봉산으로 왔으며 균주를 공격해 함락시켰고, 이 과정에서 완한합달과 완한진화상이 전사했습니다. 이랄포와는 참수됐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켜보려고 했던 애종이었지만 그가 지켜온 모든 게 날아갔습니다. 금나라가 일어설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고 더 이상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232년 3월, 수도 개봉과 몇몇 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성들은 몽골군의 손에 넘어갔고 수부타이가 개봉을 포위했습니다. 지방에 남아있던 몇몇 금나라 장수들은 개봉을 구원하고자 군사를 끌고 왔지만 모두 몽골군에 격퇴당했습니다. 애종은 1233년 1월에 수도 개봉에서 귀덕으로 달아났습니다. 6월엔 귀덕에서 체주로 도망쳤습니다. 11월엔 남송이 몽골과 동맹을 맺고 참전하는데 남송의 명장 맹공이 직접 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몽골군은 남송의 도움으로 황하 이남에서의 보급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고, 몽골과 남송연합군은 애종이 농성하고 있는 체주를 포위했습니다. 1234년 1월, 연합군의 압박이 거세지며 체주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종은 황가라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버텼지만 자신의 굼뜬 몸으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민첩하고 탈출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친위대장이자 황족인 완한승린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의했으며 자신은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친위대장에서 황제가 된 완한승린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보려 했지만 체주가 함락되며 탈출에 실패해 결국 사망합니다. 금 말제로 알려진 그는 황제가 된 지 수시간 만에 사망해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위한 황제로 남았습니다. 1234년, 몽골은 드디어 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